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김혜주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가까이톡 시간인데요. 가수 김지민님과 함께 김지민님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민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소주가 위로해준다. 수리 마술이다. 네,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스터트롯3에서 오라트로 인사를 드렸던 성인가요계 피터팬 가수 김지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스터트롯3에서 오라트로 출연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혹시 미스터트롯에 도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도전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물론 있죠. 네, 요즘 경영 프로가 정말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경영 프로는 대부분 젊은이들 위주로 많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번 미스터트롯 3에서는 연령 제한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연령 제한이 폐지가 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도전하게 됐는데요. 기존에 우리 성인가요를 불렀던 많은 가수분들과 70, 80 세대 그때 활동했던 가수분들의 어떤 저력을 제가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도 있었고요. 또 젊은 친구들과 그 경연을 통해서 좀 우위를 다지는 그런 계기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연령 제한이 폐지가 되면서 한번 7080의 트로트를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출연하셨군요. 네. 출연 후에 반응은 어땠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혹시 알아보셨나요? 많이 알아보죠. 네. 역시 이 시청률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평소에 제가 이제 가수로서 막 나는 가수다 이런 걸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잘 몰랐고 대형 마트에 가면 잘 몰랐는데 미스터트롯 3를 출연한 이후에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면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고 물건도 주시고, 식당에 가면 반갑습니다. 가수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비스로 음식도 더 주시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역시 시청률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네.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스터트롯 3에 출연하고 나서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공연 무대가 기존에는 이제 젊은 친구들 위주로 많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미스터트롯 3를 출연하고 난 이후에는 저에게도 공연 기회가 정말 많아졌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런 얘기 하긴 뭐하지만 출연료가 중요하죠. 출연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출연료도 오르고 공연 기회도 많이 생겼다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그럼 앞으로 계획 중인 공연이 또 있으실까요? 앞으로 계속 축제철이다 보니까, 계획된 거는 쭉 계속 스케줄이 이어져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앞으로, 좋은 노래들을 더 많이 발표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좋은 노래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웃음과 눈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감동을 줄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동을 주는 노래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공연 기회도 계속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김지민 가수님 공연에 초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그룹 사운드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룹 사운드를 한 27, 8년을 했거든요. 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셨는데 보컬로 참여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 혹시 합류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룹 사운드 이제 여러 팀에 활동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팀이 마음 약해서 그리고 15야를 불렀던 그룹 사운드 들고양이들 팀이에요. 이 팀에 합류하게 된 계기는 제가 초창기 때 다른 그룹 사운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 들고양이 팀에서 저를 보러 오셔서 보고
저 친구가 우리 팀 색깔에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지 저를 섭외를 했습니다. 오, 캐스팅을 당하신 거네요. 네. 네. 그래서 함께 합류를 하게 됐는데 당시만 해도 그룹 사운드 하면 정말 전성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어느 팀에 누가 잘한다 그러면 꼭 구경을 하러 갔었어요. 쉬는 시간에. 네. 그쵸. 구경하러 갔는데 그게 바로 이제 들고양이 팀이었고 저를 지목한 게 바로 들고양이들 팀이었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근데 그룹으로도 활동을 하시고 네. 이제는 또 솔로로 네. 전향을 하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룹이랑 솔로랑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룹 사운드는 같이 이제 여러 명이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저의 많은 것을 좀 내려놔야 되고 같이 이렇게 합류를 해야 되잖아요. 팀워크가 중요하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팀워크가 중요하다 보니까 저의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웬만하면 좀 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솔로 가수로서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뭐든지 마음대로 해도 되고 저의 끼를 무한 발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다면 솔로로 전향을 해서 시작을 한 건 언제부터 시작하셨을까요? 솔로 가수로 데뷔한 거는 일단 그룹 사운드를 2000년까지 했었어요. 2000년까지 하고 한 3년 정도를 통기타 라이브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이후에 2003년부터 솔로 가수로 발표를 하고 트로트 가수로 전향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2003년부터 솔로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그러면 솔로로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아끼는 곡이 있으실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돌아오지 않은 사랑이라는 슬로우 곡이 있는데 네. 그걸 좀 가장 아끼지 않나 싶고요. 또 가장 대표적인 거 내지 기억에 남는 곡이라 그러면 이제 고개사의 첫사랑이겠죠. 제가 솔로로 데뷔해서 가장 많이 활동했던 곡이 고개사의 첫사랑이고 네. 그걸로 저 김지민이라는 솔로 가수 이름을 좀 알리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고개사의 첫사랑. 네. 네, 이 곡으로 가장 많이 이름을 알리셨다. 네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시청자분들이 혹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네. 혹시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럴까요? 네. 영원히 사랑하자 맹세했었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네, 시청자분들이 이제 들어보시고 가수님에 대해서 딱 기억을 명확하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이 노래구나 하면서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솔로 활동을 하게 되실 텐데 조금 그동안 가수 활동을 하고 오시면서 좀 힘들었던 시기, 뭐 그런 힘들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가수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가 90년대 중반 때 많은 그동안 그룹 사운드를 하면서 많은 돈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노후를 좀 대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업을 한번 벌렸습니다. 벌렸는데 그게 정말 안 돼서 실패를 봤거든요. 실패를 아이고. 봐서 정말 힘든 시기에 또 성대 결절까지 한꺼번에 오는 바람에 그 당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병원에서 말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성대 결절이 너무 심하게 와서 말을 하면 나중에 도저히 목을 쓸 수가 없으니까 조심하시라고 그랬는데 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차피 노래는 해야 되겠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면서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힘들었고 어떻게 견뎠냐 싶을 정도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네, 그런 힘든 시기를 노래로 그러면 극복을 했다라고 보면 네. 될까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힘든 시기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제가 솔로 가수로 데뷔를 해서 첫 앨범을 발표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앨범만 발표하면 바로 스타가 되는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처럼 행복할 때가 없었죠. 네. 혹시 그럼 기억에 남는 뭐 순간들이나 그런 그 앨범을 통해서 얻게 된 행복이 또 있을까요?
그때 당시 뭐 그 앨범을 통해서 공개 방송도 제법 좀 했습니다. 네. 제법 좀 했었고, 제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제 그런 개인적인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그 행복이 정말 오래도록 가긴 가더라고요. 네, 그 뒤에 이제 가수의 힘이 정말 힘들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가수의 길에 좀 더 신중했던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당시를 생각하면 정말 행복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힘든 시기를 행복한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순간들을 또 기다리면서 생각하면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근데 아무래도 힘든 시기를 가장 힘나게 해주는 건 팬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 그런 팬클럽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팬클럽이 김지민과 새끼손가락이라는 팬클럽이 있습니다. 네. 새끼손가락이라는 얘기는 이제 가수와 팬들의 약속이라는 뜻으로 네. 새끼손가락으로 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팬분들이 초창기 때 이제 음반 내고 발표했을 때는 정말 차에다가 막 프랭카드 걸어놓고, 제가 어디 무슨 공개 방송을 간다 그러면 다 와서 막 응원해주고 했던 그런 기억들도 나고요. 정말 많은 팬들이 한 명 한 명 기억이 나네요. 네, 혹시 그러면 팬분들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팬분이 있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이 나지만 그 중에서 조금 이제 좀 기쁘면서 슬픈 얘기가 있는데, 네. 가족끼리 저를 보러 오셔서 팬이 된 분들이 있어요. 가족이 이제 부부가 있고 아들, 딸들이 있는데, 그 부부가 어느 날 와이프가 임신을 해서 네. 이제 만삭이 될 때까지 이제 저를 보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저를 보러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결국 노산이라 그런지 아이고. 중간에 좀 안 좋은 일을 네. 겪어서 유산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팬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아직도 좀 친구처럼, 식구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렇게 만삭이 된 순간까지도 가수님을 보러 네. 갔었던 열성 팬인데 참 아쉽게 됐네요. 네. 네, 그렇다면 그동안 많이 힘을 준 팬분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인사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새끼손가락 팬 여러분, 그동안 저를 많이 지지해주고 관심주고 사랑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관심 보여주는 만큼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래하고 또 좋은 노래로 발표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귀엽게 팬분들에게 한마디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곧 신곡 발매를 최근에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 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요즘 우리 서민분들이 많이 힘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한 그 에너지 좀 넘치라고 발표를 했는데, 서민의 수라면 소주죠. 소주죠. 그죠? 네. 그래서 바로 그 소주를 네. 제가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힘들 때 또 시름이 있거나 괴로울 때 소주 한 잔 마시고 털어버리라는 그런 즐거운 노래로 소주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럼 깊은 뜻이 있는 네, 곡이군요. 네. 이름 네. 자체가 소주인 건가요, 그러면? 네? 곡 이름 자체가 소주 딱 네. 두 글자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보통은 이제 뭐 소주 한 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긴데 딱 네. 이렇게 간결하게.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소절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최근에 발매를 하기도 했으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홍보할 겸 한 소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부분 한 소절 할게요. 네. 마음이 울적할 때 너 들어오면 가슴이 뻥뻥 뚫리지. 오늘도 소주가 위로해준다.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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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소리다.
진짜 너무 좋은데요. 진짜 소주를 마시면서 들으면 진짜 모든 힘든 게 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도 마음이 울적할 때, 힘드실 때 소주 한잔 하시면서 이 노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가수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 좀 이루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가수는 무엇보다 대중들에게 감동을 줘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쁨과 슬픔을 다 전해줄 수 있는 이 노래를 3분 안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멋진 노래를 꼭 하나 남기는 게, 제 목표이자 가수의 꿈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노래 많이 발표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멋진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동을 주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이렇게 나오셔서 저랑 인터뷰 해보신 소감과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정말 트렌드 코리아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우리 또 더군다나 예쁘신 MC분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은 프로가 아닌가 싶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한번 나와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셨던 분들, 그리고 저를 좋아해 줄 분들, 마음 변치 마시고요. 저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 주시면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사랑의 노래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정말 다재다능하시고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신곡 발매를 또 했기 때문에 신곡 소주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김지민 가수님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수 김지민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최신 경제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텐데요. 효빈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최근 논란이 뜨거운 소비 쿠폰 문제라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로는 소비 쿠폰으로 담배 구입 논란이 이어지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야기 준비해 봤습니다. 정부가 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두고 최근 뜻밖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이 피부 미용이나 담배 등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품목에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쿠폰으로 15만 원어치 담배를 샀다, 쿠폰으로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는 후기들이 올라오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소비 쿠폰으로 담배나 미용 시술에 쓸 수 있다는 게 조금 의외인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네, 소비 쿠폰은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설계된 쿠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편의점 등 소규모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 담배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일부 편의점 업주들은 최근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해진 이후 담배 판매량이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담배는 마진율이 일반 상품보다 현저히 낮아서 판매가 늘어도 실제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상품 매출은 상대적으로도 늘지 않으면서 편의점들 사이에서도 이게 맞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소비자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소비자들의 의견 역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세금으로 지급된 쿠폰이라면 건강하고 생산적인 곳에 써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다른 소비자들은 필요한 곳에는 제약이 많고 담배만 쉽게 살 수 있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사용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성신여대 소비자산업학과 허경옥 교수는 세금으로 국가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소비쿠폰 사용처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소비로 제한하는 방향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 개선을 필요할 때 해외 사례를 참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용 식량 쿠폰을 사용할 때 술이나 담배 구매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건강을 해치거나 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소비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런 지적을 고려해 소비 쿠폰 사용처 제한 등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이 소비 쿠폰 제도를 더욱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소비 쿠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경제 소식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다음 소식은 최근 명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네, 두 번째 주제로는 럭셔리 대신 가성비를 선호하는 Z세대 명품 소비의 변화 이야기입니다. 최근 글로벌 명품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화려한 럭셔리 제품 대신 가성비와 품질을 중요시하는 소비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명품 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매출이 부진한 이유가 Z세대의 소비 변화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명품 기업 루이비통, 모 헤네시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22% 감소했고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몽클레르 역시 지난 2분기 매출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Z세대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들을 선호하는 걸까요? 네, Z세대는 가성비와 가치 소비를 중요시합니다. 올해 초 SNS를 통해 크게 유행한 듀프 제품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듀프란 명품과 비슷한 기능과 디자인을 가진 저렴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가격이 약 200분의 1 수준의 월마트의 워커백 구매가 크게 늘었고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중저가 샤넬 립밤이 품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Z세대는 화려한 로고 대신 제품의 품질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판매 플랫폼 더 리얼에 따르면 지난해 조용한 럭셔리 브랜드 검색이 29%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소비 변화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명품 업계의 공급망 문제와 그리고 과도한 가격 인상 사례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Z세대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Z세대는 브랜드의 진정한 가치와 소비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는 브랜드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제 컨설팅 업체 베인앤드컴퍼니에 따르면 명품 시장은 지난 몇 년간 일시적으로 1% 넘게 감소했고 올해도 최대 5%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Z세대 명품 소비가 지난해에 비해 7% 감소해 전 세대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러한 변화들이 명품 브랜드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명품 브랜드들이 이제 Z세대 소비자의 가치관과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전략을 재구성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스토리,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진정성 있는 가치 전달이 앞으로 명품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명품 시장의 변화하는 흐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시민들의 일상에 큰 편의를 제공할 교통혁신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마지막 주제로는 지나가기만 하면 자동 결제가 되는 태그리스가 바꾸는 대중교통 혁신 이야기입니다. 최근 티머니가 모바일 센서 장치를 활용한 자동 결제 서비스, 일명 태그리스를 선보이며 차세대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별도의 교통카드 접촉 없이 승객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지하철 게이트나 버스를 지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인데요. 블루투스 저전력 기술을 이용해 이동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카드를 꺼내지 않고도 결제가 된다니 정말 편리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 점들이 그럼 달라질까요? 네, 무엇보다 교통 혼잡 시간대의 편리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지하철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찾거나 단말기를 찍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많았는데요. 태그리스가 도입되면 승객들이 교통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이 지나가기만 하면 자동 결제가 됩니다. 특히 양손에 짐을 들었거나 다리를 다친 승객, 그리고 휠체어 사용자와 같은 교통약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교통카드 단말기가 높은 위치에 있어 결제하기 어려웠던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러한 태그리스 시스템이 기존의 하이패스가 도로 교통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한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실제로 하이패스가 도입되었을 때 톨게이트에서 차량들이 줄을 서서 요금을 내던 풍경이 크게 달라졌죠. 하이패스 덕분에 요금소 정체가 해소되며 교통 흐름이 원활해졌습니다. 태그리스도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의 탑승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태그리스 시스템이 어디서부터 활용되기 시작했을까요? 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올림픽공원역부터 태그리스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했고 2025년 말까지 서울과 수도권 지하철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티머니 측은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 택시 등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도 태그리스 결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 기술의 정확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실제 지하철 역사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 왔는데요. 시민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상용화를 앞당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실제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태그리스 전용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블루투스 기능만 켜놓으면 됩니다. 승객이 지하철 게이트를 통과하거나 버스를 탑승할 때 별도의 카드나 휴대폰 접촉 없이 자동으로 요금이 정산됩니다. 현재 시민 대상 테스트에서 응답자의 92%가 매우 편리하다고 응답했고 교통 흐름과 이동 효율성 측면에서도 큰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전해주신 것처럼 교통 결제 시스템에도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이패스가 그랬듯이 태그리스 시스템도 대중교통의 새로운 표준이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유익한 소식 전해주신 김효빈 아나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한 경제톡톡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상권도 나이가 든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서울의 핫플레이스가 흥했다가 사라지는 현상, 이걸 단순한 유행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의 하이스트리트라는 신간을 바탕으로 상권의 생애주기, 그 흐름과 변화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도심을 걷다 보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예전엔 북적였는데 요즘엔 왜 이렇게 한산하지? 특히 신사동 가로수길 같은 곳 말이죠. 최근 이런 변화가 단순히 핫플이 식었다 수준이 아니라 상권 자체가 태어나고 자라고 쇠퇴하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인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읽는 눈,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이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상권에도 유년기, 청소년기, 성년기, 노년기처럼 성장과 노화의 단계가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핵심 개념이 바로 상권의 생애주기인데요. 이건 단순히 가게가 뜨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소비 구조와 문화 흐름이 변화하는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초기엔 대체로 카페와 식음료 매장이 상권의 씨앗이 됩니다. 카페 없이 뜨는 상권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기 시작하면 개성 있는 부티크 패션 매장과 개인 편집숍,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가 쏙쏙 들어옵니다. 이 단계가 바로 청소년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성년기에 접어든 상권은 어떻게 변하나요?
네, 이 시점에 들어가게 되면요. 국내 대기업 브랜드와 글로벌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임대료는 급등하고 대형 매장이 입점하면서 상권 전체가 고급화되는 듯 보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기존의 상권을 키운 가장 개성이 강한 브랜드들은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밀려나게 되는 건데요. 이후 플래그십 스토어나 명품 매장이 들어서면서 노년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로수길이 정확히 그 단계를 밟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가로수길은 상권 성숙의 최종 단계인 노년기를 지나 현재는 급격히 쇠퇴하는 국면에 있습니다. 한때는 애플 스토어, 명품 브랜드, 글로벌 플래그십이 몰리던 곳이지만 지금은 공실률이 40%가 넘는 말 그대로 도심 속 공동화가 일어난 공간이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가로수길은 팬데믹 이후 회복하지 못한 상권의 전형적인 사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동, 홍대, 강남은 회복했는데 가로수길만 유독 바닥을 찍은 상태로 남은 셈이죠. 네, 최근에는 서울의 주요 상권들을 메가 하이스트리트와 네오 하이스트리트로 구분을 하던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구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메가 하이스트리트는 명동, 홍대, 강남처럼 기존의 대형 상업 중심지를 뜻합니다. 이 지역들은 수십 년간 소비의 중심지였죠. 반면 네오 하이스트리트는 성수, 한남, 도산처럼 새로운 감성 소비의 중심지를 뜻합니다. 이 상권들은 전통적인 상업 구조가 아니라 브랜드 철학과 공간 스토리텔링이 중심이 됩니다. 특히 MZ세대의 소비 패턴에 최적화된 곳이기도 하죠. 네, 최근에 성수동이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이러한 점의 배경은 뭘까요? 성수는 정말 흥미로운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발달 순서를 무시하고 오랫동안 유아기에 머물다가 갑자기 상권의 최고 단계로 점프했거든요. 이 배경에는 크게 4가지가 작용한 바 있습니다. 먼저 대림창고 같은 상징적인 앵커, 디올 성수처럼 럭셔리 브랜드의 전략적 진입, 무신사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오프라인 확장, 그리고 다양한 팝업 문화가 있었죠. 게다가 성수는 지역 건물주가 대부분 토착 기반이라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르고 유연합니다. 즉 실험적인 상권 운영이 가능했던 환경이라는 소리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상권들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상권의 본질을 가로짓는 키워드는 바로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밸류애드, 앵커, 파사드, 레이어드인데요. 밸류애드는 상권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핵심 구조입니다. 앵커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상징적인 매장, 예를 들면 스타벅스 리저브나 대림창고 같은 공간을 말하죠. 파사드는 건물의 외관, 다시 한번 말해 상권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얼굴입니다. 레이어는 그 위에 쌓이는 다양한 콘텐츠, 브랜드 스토리, 그리고 문화 요소들을 말합니다. 이 4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상권은 단순한 소비 공간이 아니라 도시 정체성을 담는 플랫폼으로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남동은 어떤 하이스트리트일까요? 네, 한남은 서울에서도 가장 정제된 감성과 고급 소비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단지 고급 상권을 넘어서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판매하는 동네죠. 구찌, 보테가베나 같은 럭셔리 브랜드가 단순히 플래그십이 아닌 문화 공간형 매장으로 들어오고 그 앞에선 SNS 인플루언서들이 자연스럽게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즉 한남은 브랜드의 정체성과 도시 감성이 가장 잘 맞닿은 공간이자 그리고 문화 기반 리테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산대로도 최근 떠오르는 지역인데요. 기존 상권들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도산 역시 아주 흥미로운 변화를 보여주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긴 기존 강남 상권의 확장이 아니라 새로운 브랜드 철학과 실험이 중심이 되는 브랜드 자율지대처럼 변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텐킴 플래그십입니다. 공간, 상품, 음악, 심지어 향까지 모든 요소가 브랜드 세계관을 말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처럼 도산대로는 MZ세대 브랜드가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디자인은 리테일로 전환되는 실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때 공실이 심각했던 명동과 홍대도 다시 살아나고 있죠. 네, 굉장히 극적인 회복인 사례로 보고 있는데요. 명동은 팬데믹 당시 외국인 관광객이 끊기면서 사실상 고사 직전까지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K-패션과 K-뷰티의 허브로서 살아나고 있는데요. 홍대는 원래 유스컬처와 스트리트 감성으로 유명했죠. 요즘은 여기에 팝업 스토어와 굿즈 문화가 더해지면서 Z세대들의 놀이터로 다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은 모두 공실에서 회복된 대표 상권이자 도시중심 상권의 회생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상권이라는 게 꼭 소비 중심으로만 보여야 될 걸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사실 말하고자 하는 핵심도 그 부분에 있습니다. 상권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공간이 아니라 경험과 감정을 기억하는 공간입니다. 성수에서 마신 커피, 한남동에서 봤던 전시, 홍대에서 산 굿즈 하나까지 모두 소비의 순간이지만 동시에 기억의 층위가 되죠. 결국 우리는 도시를 쇼핑 리스트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떤 느낌으로, 누구와 함께였는가로 기억합니다. 그게 바로 하이스트리트가 단순 소비 공간을 넘어서 도시 전체의 정체성이 되는 이유입니다. 네, 최근 새로 등장하는 인상적인 표현이 있더라고요. 문명화의 끝판왕이 상권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 어떤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도발적이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상권은 고립된 장소가 아니라 도시의 에너지, 문화, 그리고 경제가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곳의 변화를 살펴보면 도시 전체의 변화를 거울처럼 살펴볼 수 있죠. 사실상 상권이란 우리가 무엇을 소비하느냐보단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시가 정말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상권도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탄생하고 성장하고 쇠퇴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고정된 게 아니라 상황, 정책, 사람, 감성, 브랜드 철학에 따라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변화하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성공했던 상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상권, 즉 계속해서 변화에 대응하고 진화하는 공간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지속 가능한 상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상권의 미래는 결국 사람과 연결된 경험에 있습니다. 단순한 매출 중심의 리테일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브랜드가 철학을 갖는가? 두 번째, 공간이 이야기를 갖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비자가 감정적으로 연결되는가? 이렇게 이 세 가지 질문이 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하이스트리트는 기술, 문화, 감성 공간이 모두 융합되는 형태로 진화할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도시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이스트리트를 걷는다는 건 도시의 흐름을 읽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 하이스트리트란 누군가의 기억이고 누군가의 상정 배경이고 누군가의 일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도시를 안다는 건 결국 그 도시의 거리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우리가 만든 곳이고 우리가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갈 공간이죠. 네, 오늘 이렇게 하이스트리트 도시의 상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부동산 흐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한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한 주 동안 가장 뜨거웠던 기술과 경제를 쉽게 전달해드리는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요,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핫한 이슈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NPU와 AI 반도체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요즘 PC를 살펴보면 AI PC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NPU라는 신경망 처리 기술 장치가 있는데요. 퀄컴, 애플, 인텔, 삼성 등 주요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죠. 가장 주목받은 기술 뉴스입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네, 퀄컴은요, AI PC용 프로세서 스팬드래곤 X 엘리트 칩이 2025년도에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칩에는 인공지능 연산을 위한 전용 장치인 MPU가 내장되어 있고요. 퀄컴은 MPU 연산 성능이 초당 최대 45탑스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여러 벤치마크에도 연산 성능과 전력 효율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칩을 탑재한 코파일럿 플러스 PC 시리즈를 통해서 AI 기능을 로컬에서 직접 구동하는 온 디바이스 AI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5종의 코파일럿 플러스 PC 모델이 출시되었고요. 750개 이상의 앱이 호양되고 있고 AI PC의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AI가 단순히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고 기기 내부에서 직접 실행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군요. 네, 맞습니다. 인텔, 그리고 AMD, 퀄컴 등 주요 칩 제조사들이 2025년부터 출시하는 대부분의 PC용 칩에 MPU를 기본 탑재하고 있고요. 시장 조사 업체들은 2025년 말까지 전체 노트북의 약 40%가 AI 기능을 내장한 AI PC가 전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AI PC는요, 단순한 마케팅 용어가 아니라 차세대 컴퓨팅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술이 바꾸는 경제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PU 기술은 어떤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나요? 네, 이제는요, 온 디바이스 AI처럼요, 기기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기술이 대세입니다. 온 디바이스 AI란 클라우드 서버가 아닌 사용자의 기기 내에서 AI 연산을 수행하는 구조인데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MPU입니다. MPU는요, 전통적인 CPU보다 병렬 연산에 특화되어 있고요. GPU보다 낮은 전력으로 딥러닝 연산을 수행할 수 있어 모바일 기기, 노트북, 자율주행차에 적합합니다. 특히 음성 인식, 이미지 분석, 실시간 번역, 얼굴 인증과 같은 이러한 기능들을요, 인터넷 연결 없이도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개인정보 측면에서도 유리한데요. 예를 들어서 얼굴 인식 정보나 음성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요. 기계 내부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해킹이나 정보 유출 위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스마트폰 제조사나 노트북 제조사, 자동차 전장업체들이 앞서서 고성능 MPU 기능을 탑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AI PC 시장 규모도 확대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규모까지 알아볼 텐데요. 시장 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요. 2027년까지 AI PC 시장이 연간 1억대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곧 반도체뿐만 아니라 운영체제, 콘텐츠, 보안 산업 등 전방위로 영향을 준 전망입니다. 그럼 기업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외국 기업입니다. 퀄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펜드래곤 X 엘리트 칩을 통해서 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은 기존 모바일 칩 시장의 경험을 PC 분야까지 확장하면서 애플의 M 시리즈를 대응하려는 전략이 있습니다. 애플은요, 이미 2020년부터 자체 칩인 M1, M2, M3 시리즈를 통해 PC와 태블릿 시장에서 독립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모든 칩에 고성능 MPU를 탑재해서 사진 편집, 음성 인식, 실시간 번역 등 AI 기능을 강화해왔죠. 특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통합 최적화 능력이 우수합니다. 네, 그리고 인텔은요, CPU 중심에서 벗어나 MPU를 내정한 코어 울트라 시리즈를 반격에 나섰습니다. AI 기능을 프로세서에 통합함으로써 퀄컴과 애플의 추격에 대응하려는 모험세인데요. 기존의 폭넓은 OEM, 파트너십과 브랜드 신뢰도를 활용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려는 전략입니다. 네, 그만큼 기술 변화에 따라서 기업 간의 전략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기업은 어떨까요? 네,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엑시노스 라인업에 자체 개발한 MPU를 탑재하고 있고요. 향후 AI 전용 칩 개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 가전, 자동차용 반도체 MPU를 접목하고 있고요. 향후 인공지능 연산에 최적화된 메모리 반도체와 그리고 이러한 통합 솔루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AI 칩 수요 증가에 맞춰 3나노 이하의 공정의 고객사 유치를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요,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AI 칩 연산 속도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AI 반도체 생태계의 필수 인프라 공급자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X 세미콘도 있는데요.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중심에서 AI 연산 보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NPU 내장칩 설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엣지 AI 시장도 진출에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오늘의 핵심 용어 쉽게 설명하기 코너인데요. 이쯤에서 헷갈릴 용어들 차근차근 정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용어일까요? 네, 오늘은 너무 어려워서 특히 3가지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용어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 NPU입니다. AI 연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술로 딥러닝, 이미지 분석, 음성 인식 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그리고 PC, 자동차까지 탑재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두 번째 용어 알아보겠습니다. 온 디바이스고요. AI 연산은 클라우드가 아니라 기기 내부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빠른 반응 속도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스마트 가전 등 실시간 성이 중요한 분야에서 탁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용어는 탑스인데요. TOPS입니다. 1초에 처리 가능한 연산 횟수를 나타내는 단위로 숫자가 높을수록 AI 성능이 우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45탑스는 1초에 45조 번의 연산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의미합니다. 네, NPU 관련해서 이 AI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용어 3가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NPU, 온디바이스, 탑스 알아봤고요. 이 3가지를 바탕으로 오늘의 흐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흥미로운 기술과 경제 이야기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의 NPU를 2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NPU는요, CPU와 그리고 GPU 사이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신경망 처리 전용 칩이라고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NPU는 AI 실시간 처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기술로 PC,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IoT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AI가 우리 일상 속 기기들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다양한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펼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테크노믹스는 이렇게 기술이 산업을 재편하고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한 테크노믹스 시간이었습니다. 네, 트렌드 코리아 톡톡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8월 둘째 주에 접어들면서 2025년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도 챙기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